출산율이라는 숫자, 그저 인구 통계일까요? 사실 이건 한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가 2.1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이 기준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 세계 출산율이 평균 4.8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3명도 채 안 되죠. 출산율은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륙이 가장 많이 낳고 또 가장 적게 낳을까요? 2023년 기준 대륙별 평균 출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4.07명, 오세아니아 2.14명, 아시아 1.88명, 라틴 아메리카 1.78명, 북미 1.59명, 유럽 1.41명입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족 중심의 전통문화, 농업 노동력 필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흔하죠. 반면 유럽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삶의 질이나 자아 실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출산이 점점 개인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어요. 북미와 오세아니아는 그 중간쯤. 양육비 부담과 주거 불안은 있지만 비혼 육아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평균 출산율은 1.88명으로 보통 수준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엔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0.72명, 홍콩 0.76명, 대만 0.87명, 마카오 0.84명, 일본 1.3명.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 5위권에 이 나라들이 모조리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대륙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출산율이 2.1이면 인구가 유지됩니다. 1.5를 밑돌면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한 세대마다 인구가 반토막 납니다. 경제는 점점 느려지고 연금과 복지 체계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가 줄면서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은 늘어나죠. 사회는 급격히 늙어가고 결국 나라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어르신이 더 많은 사회. 그게 현실이 된 거죠.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첫째, 살 수 없는 집값. 서울, 도쿄, 타이베이, 홍콩.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집값을 자랑하는 도시들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집이 없어 라는 말이 실제 현실이에요. 둘째, 극단적인 경쟁 사회. 학벌, 스펙, 입시, 취업, 승진. 삶의 모든 순간이 경쟁이고 아이를 낳으면 그 경쟁에 또 아이를 밀어 넣어야 하죠. 그래서 애 낳을 여유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셋째, 양육은 오롯이 개인 책임.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공교육만으론 부족해서 사교육까지 떠안아야 하죠. 여성들은 여전히 경력 단절을 각오해야 하고요. 넷째, 비혼 비출산 문화의 확산. 혼자 사는 삶, 그리고 아이 없는 삶을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보육 지원 확대. 정책은 매년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애 낳으면 100만 원 준대보다 출산해도 삶이 망가지지 않게 해줄게라는 신뢰가 더 필요하죠.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출산율이 1.7에서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복지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요.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삶의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예측 가능한 복지, 아이를 낳아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 그게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싶으신가요?